눈 이야기에 대해서 시선을 우주로 확장하는 망원경에 대해 푸른 하늘과 누런 대지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만나는 곳, 자연이 빚어낸 황량하고 웅장한 광야와 거기에 줄줄이 늘어선 초현대식 하얀 기계들은 기묘한 부조화 속의 미학을 뿜어낸다. 현실 같지 않은 이 광경의 백미는 한 여인이다. 마치 오래전부터 뿌리 내린 고목 혹은 원래부터 그것에 놓여 있었던 암석처럼 늘 같은 자리의 풍경처럼 존재하는 그녀의 이름은 엘리 에로웨이. 그녀의 몸은 지상의 한 자락에 멈춰 있지만은 그녀의 감긴 두 눈과 귀는 우주의 비밀을 탐색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영화 콘택트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물가물한 사람이라도 주인공을 연기한 조디 포스터가 메마른 대지 위에 세워진 27대의 거대한 전파 망원경 사이에 앉아서 핸드폰을 쓰고 우주의 소리를 듣는 장면은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망원경이란 말 그대로 먼 것을 바라보는 거울이라는 뜻인데 왜 그녀는 망원경에 전해주는 정보를 귀로 듣는 것일까? 기술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인체의 확장과 이어진다. 인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두 손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육체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턱은 사자나 악어처럼 튼튼하지 못해서 사자의 무는 힘은 사람의 7배, 악어는 무려 20배나 강하다. 일격의 사슴의 목줄기를 물어 뜯거나 물새의 머리뼈를 부수지는 못하지만 암석과 금속을 쪼개고 베려서 만들어낸 도끼와 칼은 부족한 턱과 손발의 힘을 충분히 보상한다. 오랜 세월 인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육체의 한계를 확장시켜 왔으며 그 대상은 물리적인 힘의 영역뿐만 아니라 감각의 영역으로도 확장되었다. 허물해진 물체를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이 만들어졌고 작은 물체를 확대해 보기 위해서 확대경과 현미경이 발달되었으며 시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망원경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간의 시야는 천성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망원경의 어원은 멀다를 뜻의 본다의 뜻이 더해진 합성어로 텔레 스코펜. 망원경을 처음 만든 사람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한스 리페르세이로 알려졌다. 안경 제조업체였던 리페르세이는 직업상 렌즈를 다루는 일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겹치면 먼 곳에 있는 물체가 가깝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그는 1608년에 기다란 원통에 두 개의 렌즈를 겹쳐서 만든 최초의 망원경을 선보이게 된다. 당시 망원경의 배율은 4배 정도였기에 실용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하지만은 신기한 장난감 수준에 불과했던 망원경을 제대로 이용하면 오랜 세월 수수께끼에 쌓여있던 하늘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도 있었다. 바로 최초의 근대 과학자로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이다. 1564년 망원경의 존재를 안 갈릴레이는 이를 직접 계량해서 배율을 30배까지 올렸고 인류 최초로 목성의 새로운 모습을 본 사람이 되었다. 사실 목성은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 금성 다음으로 밝은 별이기에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망원경으로 들여다보자 그건 목성의 빛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던 4개의 작은 위성들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목성 대개 밤하늘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금성 아니면 목성이다 이 말이죠.
갈릴레이가 최초로 관찰한 4개의 위성은 인류의 천문학에 대한 심한 뿐 아니라 갈릴레이 개인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되었다.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4개의 위성 존재는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도록 만들어졌다는 기존의 믿음을 반박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다. 덧붙여 갈릴레이는 이 위성들을 통해서 그가 오랜 세월 시달린 경제적인 궁핍함과 세속적인 차별 대우를 일시에 털어낼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된다. 갈릴레이는 이들을 묶어서 메디치가 별들이라고 칭한 뒤에 메디치가의 별들, 피렌체의 통치자였던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2세와 3명의 왕자에게 이 별들을 바쳤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형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애초에 별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직접 가져다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메디치가의 전속 수학자인 철학자라는 권위와 함께 생계 걱정 없이 좋아하는 하늘만 실컷 볼 수 있는 경제적 안정도 보장받게 된다. 그는 망원경으로 저 멀리 하늘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도 본 셈이다. 갈릴레이의 이런 미래마저도 내다보는 망원경의 시야의 전통은 훗날 영국 천문학자 윌리엄 허셀까지 이어졌다. 허셀은 자신이 최초로 발견한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을 조지의 별이라고 명명해서 영국의 조지 3세에게 바친 바 있다. 자신의 이름을 신들과 나란히 반열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안 조지 3세는 크게 기뻐하면서 상금으로 무려 4,000파운드를 하사한다. 1760년대에 영국의 글래스고 교수였던 아담 스미스가 연봉 170파운드를 받았다고 하니까 4,000파운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빈너머의 세상을 보다. 이페세이의 손에서 탄생해서 갈릴레이를 거쳐서 허셀의 손으로 이어지면서 망원경은 초기의 굴절 망원경에서 반사 망원경으로 변모하며 점점 덩치를 불려 나갔다. SF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가 검은 스크린 속의 작은 점들의 조합으로 제시되는 것은 실제로 우주가 그렇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원경의 성능은 얼마나 크게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두운 것까지 렌즈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빛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빛을 많이 모으면 어두운 별도 볼 수가 있다. 집광. 이렇게 해서 현미경의 능력이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면 망원경의 능력은 어두운 것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집광능을 증가시킨다 한들 가시광선 영역만을 밝혀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렌즈 자체가 지닌 특성 때문에 정밀한 기술과 엄청난 자본의 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굴절 렌즈는 1m를 넘기 힘들고 반사경도 최대 8.4m를 넘길 수가 없다. 이건 물리학적인 한계다. 광학 현미경을 아무리 정밀하게 가공해도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작은 물체는 볼 수가 이질란 망원경 한계. 그래서 칠레의 라스 캄파나스 산에 세워지는 초대형 망원경인 마젤란 망원경은 직경 8.4m의 방사경을 7개 만들어 하나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 6개를 꽃잎처럼 둘러서 최대 직경을 25.4m로 확장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광학 현미경의 한계를 그보다 더 파장이 작은 전자파를 이용해 극복했듯이 망원경의 한계도 전파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전파 망원경이다. 실제로 별들은 가시광선뿐 아니라 다양한 파장의 전기파들도 발산하기에 이들을 감지할 수 있다면 더 어둡고 더 미약한 빛도 감지할 수 있다. 우주는 상상 이상으로 넓기 때문에 전파 망원경 역시 광학 망원경과 마찬가지로 크면 클수록 좋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전파 망원경의 크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에 전파망원경 이렇게 전파망원경 전자파 다수의 전자방문의 전 면적에서 분해능을 얻도록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전파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하기에 저반 내지의 눈만 대면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과는 달리 그 자체로 직접 우주를 볼 수는 없다. 사실 전파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오감으로는 인식 불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파 망원경이 수집한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보의 형태가 반드시 시각적일 필요는 없다. 망원경으로 별을 보다. 망원경으로 별을 보다. 흔히 전체 관측이라 하면 깜깜한 밤에 인적도 불빛도 없는 첩첩산중에 고고하게 서있는 망원경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별빛을 눈으로만 아니라 몸으로도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곳. 대기마저도 봄 기온으로 빛나는 4월의 한낮에 도심 근처에서 천체 관측을 했다. 이곳에서 만난 천문학자 이광한 박사는 비록 태양이 너무 밝아서 그 빛이 그리워질 뿐 낮이라고 해서 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몇 밝은 별, 대표적인 금성과 목성들은 낮에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하다고 기팀해 주었다. 더군다나 낮의 관찰은 어차피 하늘이 밝기 때문에 도심이나 청정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다. 대낮에 하늘을 구경한 뒤에 태양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한 다양한 크기의 망원경들이 태양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옥상으로 나갔다. 문득 그리스 신화 속에서 세멜레와 제우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렇게 제우스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 태양도 마찬가지다. 표면 온도는 약 섭씨 6,000도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솟아오르는 코로나는 섭씨 100만 도까지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실제 모습을 보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은 태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에서 익히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나 계절이 성운의 멋진 모습들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필터나 여러가지 파장의 전파들을 이용해서 얻어낸 각각의 정보들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많다. 인간의 오감은 한계가 있고 시각 역시 마찬가지다. 광활한 우주를 좁은 인간의 시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해줄 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인간은 이를 망원경이라는 커다란 눈을 통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중이다. 망원경. 천문학자들은 자신이 어렵게 관측한 자료를 짧은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 항공우주국에서조차 자신들이 보유한 다양한 망원경들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나눠주는 데 인색하게 굴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죽음을 보다 부검실. 흰 천을 걷어내자 마치 감는 것을 잊어버린 듯 무심하게 벌어진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지만 눈을 뜬 시신과 마주하는 것은 흠칫 느낌이 든다. 동시에 죽음과 부피의 냄새도 치솟아 오른다. 조심스레 시신의 안구를 적출해서 고종액 속에 담가 기계 속에 넣는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고종액 속의 화학물질들이 망막에 남은 마지막 전기화학적 변화들을 고착화시키고 컴퓨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이를 디지털 이미지화시켜서 모니터에 띄울 때까지 남은 건 기다림뿐. 잠시 후 모니터에 흐릿한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이미지 선명화 프로그램이 가동되자 희미했던 점들은 점차 또렷해지면서 화면에 누군가의 얼굴을 만들어낸다. 모니터에 떠오르는 건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누군가의 얼굴이다.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망자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자 그에게서 생명의 온기를 앗아간 살인자의 얼굴. 망자의 눈에 바로 새겨진 살인자의 증명사진인 셈이다.
언젠가 보았던 소설에서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이미지가 있다. 바로 망자의 카메라라는 설정이었다. 원리는 이렇다. 눈의 망막은 흔히 카메라 필름의 비유가 된다. 셔터를 누를 때만 찍히는 카메라와는 달리 눈은 떠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작동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지만 하지만 일생에 단 한 번 망막에 맺히는 상이 고정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죽음의 순간이다. 여기서 차관한 작가는 망자의 망막에 남겨진 전기 화학적인 신호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망자의 카메라라는 개념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망자의 카메라가 살인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곤 했다. 살해된 누군가가 보았을 마지막 장면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그들의 삶을 끝내게 한 그 사람일 테니 오늘 유독 망자의 카메라가 떠오르는 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센터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부검 첨가를 통해서 죽음의 순간과 맞대면할 것이며 망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눈이 되어주는 이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죽음을 마주하는 다양한 눈들, 부검의 어원은 자신을 보다라는 뜻에서 유래된다. 자신을 사인, 병변, 손상 등의 원인과 그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체를 해부 검사하는 일이 바로 부검이다.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의 스스로의 자신의 몸을 돌아보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현실에서는 이들의 죽은 몸에 남은 흔적들을 대신 보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따라서 죽음 그 자체는 매우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방법은 그렇지가 못하다. 돌발적인 죽음, 갑작스런 것들,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국가수의 슬로건이 걸린 복도를 지나서 부검실로 향했다. 앰뷸런스에 실려서 국가수로 온 시신들은 바로 부검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컴퓨터 단층 촬영을 거치게 된다. 일명 디지털 부검을 위해서다. 이곳에서는 시신의 전신을 촬영해서 시신 내부의 디지털 이미지를 만든다. 어차피 부검을 하면서 시신을 열어볼 텐데 굳이 CT를 왜 찍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는 낯선 곳을 찾아가야 할 때 미리 위성 지도를 살피고 위치를 파악하면 길을 잃고 헤맬 확률이 줄어들고 개복 전에 CT를 촬영해서 미리 환자의 내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수술 시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CT를 찍어서 디지털 부검도를 만들어 두면 겉으로 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전신의 미세한 골절이나 손상 정도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기흉이란 여러가지 이유로 폐포가 터져서 흉곽 내부에 공기가 차는 것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흉곽 내에 들어간 공기에 의해서 폐가 눌려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기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검을 하게 되면 흉곽을 자르는 순간에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므로 기흉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리 CT 촬영을 하면 없어야 할 곳에 있는 공기 덩어리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이곳의 CT는 사람의 눈으로 죽음의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기계의 힘을 빌려서 죽음의 순간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자 하는 망자를 위한 기계의 누림셈이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네. 흔히 CSI나 NCSI 부검 장면은 아득한 부검실에서 법이관 혼자 진행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경험한 국가수 부검은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부검대 주인은 모두 들어서기도 버거울 정도로 협소했고 그래서 이미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모든 미생물과 바이러스 제거로 생물학적인 청정지대가 되어서 맨손으로 만져도 위험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과는 달리 부검대에 오르는 시신들은 인위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직 속에 남아있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검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수술복과 마스크, 수술용 장갑을 필히 착용해야 할 뿐 아니라
부검실 내부 공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인위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특수 설비가 되어 있다. 사람의 콧구멍은 대개 아래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공기 중의 미생물들이 직접적으로 코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설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신들, 예를 들어서 에볼라나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인 병원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신이라든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시신의 경우에는 일반 부검실 옆에 따로 마련된 특수 부검실에서 따로 부검이 행해지기도 한다. 참관실에 들어가자 유리창 너머로 나란히 놓인 17개의 부검대가 보인다. 오늘은 그 중에서 2곳의 부검대가 분주했다. 참관실에서 가까운 시신은 직접 관찰이 가능했고 들에선 외상도 없고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이는 표정은 부검실이라는 비일상적인 공간. 심지어 어린이나 아기의 시신을 맞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했다. 저마다 사연들은 달라도 국과수 부검실로 들어오는 시신의 공도점은 모두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의 결과였다. 그렇지. 망자를 대신하는 눈. 시신의 외양을 확인하자 겁이 가는 몸통을 크게 절개해서 몸을 연 뒤에 장기를 차례로 꺼내기 시작을 했다. 늘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곳에 부검면의 시신의 눈꺼풀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실 부검에서 시신의 눈이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부검 시에 뇌는 반드시 적절하지만은 눈을 적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눈 안쪽에 들어있는 유리체는 종종 체내의 전해질 농도나 약물 검사용으로 채취되곤 한다. 안구는 외부와 단절된 일정의 폐쇄된 공간이므로 안구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유리체는 사후에도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도 생리학적으로 변화에 영향을 덜 받아서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체내의 생리학적인 물질 분포를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다. 내부 장기와 기타 다른 부위에 대한 부검이 끝나자 각각의 표본 일부만을 남기고 나머지 장기들은 다시 원래의 위치에 봉합을 했다. 말끔해진 시신 부검실이 떠나고 허락을 얻어서 빈 부검실에 들어가 보았다. 부검실의 문은 해부학 실습과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2개의 문은 절대로 한꺼번에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부검실의 느낌을 색으로 표현하자면 회색이 어울릴 듯 싶다. 이렇게 죽음의 상황들을 묘사했군요.